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여시민단체 대표 정철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발생이고,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극심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시민단체가 직권남용, 지난 시간에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특수공무원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명확히 법리화, 그리고 그 기준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수사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범죄 구속 요건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의 범죄 구속 요건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 사실, 증거, 이런 것들이 명확할 때 수사가 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할 때에 범죄 구속 요건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거나, 입증 사실을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 만일에 가면 또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를 요구를 할 때 당사자 요청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모를 때 이 수사가 잘못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 구속 요건을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특수공무원인 검찰이나 판사나,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쪽이 우리가 고소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범죄 구속 요건을 판례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고소장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지금 현재 참여시민단체는 저항권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특수공무원이나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참 껄끄럽고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저희들 저항권 행사하는 거 극구 찬성하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판사님도 제가 직접 저한테 칭찬하는 그런 판사님도 봤고요. 그런데 평소에 건의를 내세우고 오만방자한 자세로 편법과 술수를 일삼는 그런 자들이 지금 저희들 그 저항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수처 출범하면 또 고소장이 들어간다 하고, 이런 어떤 그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캥기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날까봐. 제가 이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주저하거나, 그리고 염려할 필요 없이 공수처가 출범되면은 고소장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접수를 지키시고, 전 국민이 이러한 그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그리고 오랫동안에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완전히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법부의 어떤 그 잘못된 편법과 술수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그 고소장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작성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놈씩,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을 한 놈씩 빠짐없이 솎아내어서 그 행위들을 전부 처벌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직무유기를 했는데, 분명히 인식이 있고, 내가 민원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또한 어떤 그 민원 사실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무를 거부한 행위는 자기들 어떤 적당한 공문서를 작성하겠죠. 이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서 자체도,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을 때는 그것이 뭐가 걸린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걸린다. 직무유기와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죄, 그리고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바로 A라는 방향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 마음대로 B, C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직권남용이라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상 그 시민단체, 저희들 참여 시민단체 저항권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나라가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모두 다 보장되고 그렇게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실정에 맞게끔 어디 저기 그 책 속에 있는 교과서 속에 있는 어떤 자기들 논리 속에서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특권 의식에 빠진 사람들을 위주로 보호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 국민들 위주로 그 법과 제도가 모두 다 잘 정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잘 정비가 되면 그때 이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기본권을 누리며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에 있던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편법 술수를 마음대로 자행하던 놈들이 입법부로 들어가서 제대로 입법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형법과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국민들 위주가 아닌 무조건 처벌 위주, 그리고 무조건 하나의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 그 법과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는 너무나도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의 실태를 모른다요. 실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뭐 대선 선거나 어떤 선거 때마다 시장에 가서 무슨 시장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사진 찍고 영화 장면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카메라 찍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정말로 적용되는 그런 법과 제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안 겪어봤으니까. 시장에서 무를 팔아보기도 하고 또한 일당 10만원, 12만원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도 해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일당 사람들끼리 부닥치는 갈등들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노사 간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소위 말하자면은 곱게 살다가 곱게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정말로 이 현장 실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경제적 고통과 그리고 전투를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제도가 그것마저도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과 제도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걸 하는데 특히 사법부가 잘못되어서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입법부로 가가지고 이권분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상 국민들, 시민들에게 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입법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형법도 고쳐야 되는 게 많고 민법도 고쳐야 되는 게 많고 소송법 절차상에도 고쳐야 되는
뭐 학자들 찾고 뭐 찾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더 학자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오는 그 이론과 논리가 더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 출범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공수처 출범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직무유기 강의를 드렸는데, 직무유기를 인식을 하고도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고도 거부를 하고, 거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법률적 근거와 이유도 없이 공문서를 작성해 교부를 하고 턱 던져놔놓고, 나는 이래서 이것을 해결 못합니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그리고 또 뭐가 걸리죠? 직무유기죄가 또 걸리죠. 이제 그 전부 다 하나 한 건 한 건 전부 다 잡아가지고 공수처 다 잡아놓고 한 놈씩 그렇게 가만히 앉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씩 처벌시키고 물갈이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 출범한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사법부 있는 놈들은, 편법 쓰던 놈들은 긴가민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그럴 것인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습니까? 이 공수처 촛불운동해서 공수처 출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수처 출범되면은 한 번 더 빠짐없이 제가 알려드린 이 고소장, 제가 이 시기가 왜냐면 출범 전이니까 빨리 준비들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잡는 털과 형식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 구성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방송통신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다 진정하고 해봐야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을 대변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변명은 그래요. 특히 사법부 문제는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대통령 직속 산하고 그리고 행정부 소속 무슨 위원회 다 잡아내면은 전부 다 답이 돌아오는 게 그런 답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 기다렸다가. 그렇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진정 그들만을 위한 보호를, 그들만을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법부 독립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근거된 사법부 독립입니까?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위원회 속에도 전부 사법부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전부 들어가서 계속 똑같은 관행과 똑같은 행동, 습관, 양식으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수처가 출범되면은 위원회고 뭐고 좀 다 없애버리라. 필요 없다. 감사원도 없애버리라.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적 이슈 사건 되는 것만 그렇게 처리하죠. 집어넣어 봤습니까? 진정 넣어 봤습니까? 처리합니까? 처리 안 하죠. 그런데 그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타 뭐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잡아넣어 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 잡아넣으면 똑같은 얘기들 하는 사람들 그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국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기관들 다 없애면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저축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진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 국민신문고,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더 이제 내용이 길어지고요. 다음에 그 하기로 하고. 사법부 판사가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사법부 판사가 결정하는 거는 모든 것이 어떤 답입니다. 답. 지금 이 사회가. 그건 잘못된 거죠. 대통령 위의 판사.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판사의 결정이 떨어지면은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떨어져도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판결이 좀 이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 강의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통념,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감대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통령 뽑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 뽑을 때도 국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요직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투표 지금 현재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21세기 IT 우리가 완전 선진국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터넷상으로 일일이 그 동사무소 가서 투표 그 용지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투표로. 온라인 투표. 자기들이 그 리서치 회사들이 자기들이 선정한 이번에 그 리얼미티 있죠? 거기처럼 어디 한 군데 선정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그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선거권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요직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직이 가는 사람들도 꼭 무슨 사시 출신, 행시 출신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얼마나 존경을 받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서 그 요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만일 본인이 어떤 그런 자리를 원한다면은 이 나라가 진정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사시 출신만이 이 전체의 어떤 이 사회를 장악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금 현재 뭐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계시면은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로 해외 선교를 다니는데 한 7년 정도 독일 정도 있다가 또 한국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있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하나님을 붙들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사회 봉사 그 차원에서 그런 어떤 공익활동을 했는 것 그런 것들을 봐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히는 거예요. 잘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무슨 행시 출신, 사시 출신 필요 없다니까. 그 자격증이 무슨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현장에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삶의 어떤 그 체험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경험과 지식들,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가면은요, 대선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서명운동을 계속 했는 게 뭡니까? 지금 사법부 출신들, 입법부로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에 편법과 술수를 얼마나 했는지, 억울한 사람 없었는지, 단 한 사람도 자살했는 사람이 없는지 온라인상으로 전부 다 오픈을 해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요. 그것을 해봅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요. 우리가 시민단체가 노력해서. 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사법부 폐단 중에서 첫 번째 경찰 부분입니다. 경찰 부분.
경찰 보면은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를 요약을 해봤는데, 사건 접수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참고인 조사, 현장 출장 조사, 이거는 현장을 글로서 문장으로 종이로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 나가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 현장 출장 조사, 주변인 탐문 수사, 이런 것을 요청을 해도 그런 거는 조사관 재량입니다. 심지어 대질 수사까지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조사관 재량입니다. 이러고 앉아서요. 그런 조사관 재량에는 핑계를 대며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걸 수동적으로만 해결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가 거기 경찰서 가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쫄려있는 그런 눈치, 완장을 둘러온 데 대해서 쫄려있는 그런 눈치면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진술 조서를 타이핑을 지 마음대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인을 강요합니다. 마지막에. 심지어 과거에 제가 그걸 겪었어요. 동대문 경찰서, 교통계인데, 큰 사건 아니고 교통계인데 아마 보험회사와 짜고 그런 장난치는 그런 놈이었는 것 같은데, 동대문 경찰서에 진술조서를 내가 이걸 좀 다 고쳐주세요. 왜 이걸 진술을 타이핑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대로 진술을 타이핑을 치세요 했는데 계속 안 치는 거야. 타이핑을. 왜 안 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서류가 청문감사관실로 바로 가겠다고, 종이 주세요. 당신하고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되니까 진정서 종이 주세요. 그 보는 데서 진정서를 써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뺏어버린다. 이놈이. 그런 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청문감사관 가시면 어떡하냐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자, 그래서 그게 저같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그래도, 왜냐면 또 그래도 또 장난쳐가지고 억질로라도 하여튼 실적을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경찰과 검찰의 기본 생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실적 위주예요. 실적 위주, 성과 위주. 어쨌든 한 건이라도 범죄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야. 이 나라가 가장 잘못됐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실적 위주가 사람을 다 버린 거예요. 이 제도로 자체로 전부 다 잘못됐고, 실적 위주를 다 없애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건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명백한 중요한 사실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수사가 아닌 수동적인 태도로, 거의 대부분 사회적 이슈 사건, 진급, 그리고 상점, 점수가 있죠. 그런 것도 실적 위주의 큰 사건에는 제대로 수사하고 그 외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리만 내세우려고 하는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직권남용이 심각하다. 경찰 수사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보통 경찰 수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 도합 3개월을 규정했는데 경찰 수사에 관한 규칙이,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6개월씩 막 1년씩 질질 끌면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하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보거나 국민의 무작위 선정해서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걸 지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꾸며서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행위. 그거는 그 조사관 재량이랍니다. 그게. 그럼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도 검사 지 마음대로고, 경찰관 기소 의견 올리는 것도 지 마음대로고. 이게 지금 사각지대 아닙니까? 사건을 조사했을 때 조사했는 결과 그대로 공정하게 그대로 의견을 작성을 해야 되지. 만일에 그 수사했는 내용과 다르게 의견서를 작성하면 그게 뭡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당하신 분들 있죠? 지금 이제 경찰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담당 조사관은 고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박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작고 경미한 사건의 피고소인 피의자임에도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와가지고 수갑 팔찌 채우는 그런 어떤 모욕 명예훼손죄를 아주 빈번하게 자행을 한다. 공권을 마음대로 남용한다. 그 다음에 6번째, 조사 과정에서 윽박 지르고 교만한 눈가리와 언행으로 당사자 방어 및 진술 기회를 박탈하는 의도. 그런 행동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경찰이. 자, 그 다음에 7번째, 형법정과 형사소송법전에 대해서 솔직히 담당 조사관들 몇십 년 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지휘, 우리가 고소장을 검찰에다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법 절차법상에 검찰에서 검사가 수사지휘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시고 수사지휘를 내리거든. 내리면은 그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경찰서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편법과 술수가 없도록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얻었으면은 검찰이 접수를 안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엉터리 수사를 하고 지멋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래도 지금 현재 담당 조사관들 처벌하는 거 검찰에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8번째, 수사 이의 신청, 조사관 기피 신청, 청문감사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서 넣어도 그놈이 절대로 제대로 똑바로 사건을 수사해 주지 않거나 나중에 빙빙 돌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엉뚱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공문서를 작성하겠죠. 진정사건 처분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법률적 근거와 이유도 없고 조사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찰 문제 잡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경찰 문제는 소수가 아닌 대부분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 경찰 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검찰 수사를 보다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만연하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검찰 폐단을 보면은 첫 번째 기소권, 약식명령, 벌금 또는 구공판, 정식 재판을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하는데 검찰에 피고소인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계장이 수사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계장은 형사소송법 절차상에 검찰계장이 수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하고 검사가 수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누가 검찰계장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법률에 위배돼 있고 지금이라도 무슨 검찰계장이 수사를 해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은 검찰계장이 수사한 것이다 라면은 그거는 소송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찰개정의 어떤 그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편법과 술수가 심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검사가 아닌 검찰개정이 검사의 실적 챙겨주기 목적으로 검사에게는 아부를 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걸어넣기 식으로 해서 인권 침해 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편법과 술수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 상담하러 왔는 사람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종류들이 너무나 억지로 수사를 엮는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가는 것, 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 사기 횡령 사건 등 개인 사건들은 깊이 있게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도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 하면 민사불개입 원칙을 내세워서 기피하는 성향이 이 대한민국 전체에 만연하게 퍼져 있고 관행처럼 자행되고 거대한 악행으로 뱀의 모습을 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더 없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검사가 판사와 유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 일단 시민단체 오는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벌금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때렸는데 거기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약식 명령 그 벌금을 판사한테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약식 명령을 발부했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은 정식재판 만일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약식 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검사들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혈안이 돼가지고 둘이 짜맞추고 국선 변호인 전부 한 덩어리입니다. 국선 변호인 판사가 세우는 국선 변호인들이 전부 검사 편이고 판사 편이고 전부 한 덩어리로 그렇게 편법과 설수를 세우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국선 변호인 절대 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물론 그 중에서는 정직하게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소수입니다. 소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 마음에 검사가 지 마음에 들지 않고 피고소인 피의자가 적극 방어 진술 증거 제출할 경우에도 억지로 사건을 엮기 위해서 판사에게 찾아가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고 이 짓을 합니다. 검사가 그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별건 수사라고 들어보셨죠? 별건 수사. 그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피의자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와 짜고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압수를 해버린다든가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별건 수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검찰의 경찰 검찰의 관행처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판결이 계속적으로 그거는 별건 수사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는 그런 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판검사가 바퀴벌레 집단 유착관계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수사를 하고 지 맘대로 기소를 하는 검사 기소 독점주의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그 폐단 문제죠. 그 다음 네 번째 경찰 진급과 검사 진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실적 위주로만 돼가지고 전부 자신의 영달 진급하는 거 국민의 이 한 건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극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배만 불리는 거 급급해가지고 설쳐되는 이게 폐단이 심각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검찰 계장들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 은행들이 잘못됐습니다. 매우 권위주의고 막말이 심각합니다. 검찰에서 조사 단계는 아직 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그 죄가 3심 가서 유죄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방어권도 보장하고 본인의 진술 거부권도 보장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실적 위주로 유도해서 권위를 내세워서 검찰청의 권위 그 검찰청에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신분 전부 다 확인하고 완전 어디 무시무시한 어떤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구렁이들이 잘못된 구렁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서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덕실되고 또 검찰청에 또아리를 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인권을 침해하면서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지금까지 자행해 왔습니다. 자, 권위주의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편법 수사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공수처가 출범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우리 참여시민단체와 함께 단결해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자, 6번째, 검찰의 부장검사, 지검장까지도 전문 분야. 저 같은 일전에 말씀드린 그 건설 분야, 저는 이제 건설 쪽에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 완전 문외한입니다.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건설 쪽에는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축과 일반 건축이 있어요. 조립식 건축이 뭔지, 일반 건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망치와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런 거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원형톱, 그 다음에 우리 현정말로 사꾸리, 절단기 이런 거 얘기하면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조립식 건축이면은 평당 얼마고, 그리고 공사비는 어떻게 하고, 공사 과정은 어떻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조사하고 앉았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인을 불러서 조사하는데 참여를 시켜야 되죠. 전문인을 불러서.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이 맞고 구분해가면서 해야 돼. 안 합니다.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찮으니까.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각 검사실에 밀실을 둬가지고 제가 추천 건데 거기서 모든 비밀 대화를 하고 또 변호사들도 변호사 찾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검사들이. 아이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 밀실로 들어가시죠. 이게 관행입니다. 관행. 사법부에 민낯이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8번째. 경찰의 의견서를 보고 웬만하면은 사건의 객관적 진실 파악은 뒤로 하고 경찰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그대로 처벌을 해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즉 해당 경찰관이 소신 있게 한다고 뻐득한 자세로 검사를 대하면은 검사가 상위 기관이다 이거지.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해당 경찰서 누구누구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그러면 경찰이 다시 올린 의견서 그거를 다시 이제 수사를 하라 하든지 무시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거기서 작용되는 자기들끼리 작용되는 그런 게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경찰 의견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편법을 써가지고 불기소 의견을 올리면 그대로 불기소 의견 때리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폐단과 관행이 매우 심각합니다. 9번째, 위 경찰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수사를 하고 처분하는 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10번째 보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후에 항고제도 있으나 고등검찰청 일 안 합니다. 고등검찰청 항고해가지고 사건 재개 수사 되는 경우 시민단체 활동 후에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검찰청 필요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딱 한 가지 그 기능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검찰청은 감찰, 밑에 그 검찰청에 지방검찰청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능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법부의 폐단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실적 위주,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직권남용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직권남용의 오늘은 범죄구속요건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은 일반 공무원 직권남용죄인데 그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제가 안드라인을 좀 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의로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 특별 권한이 아닌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법상의 그 권리 행사 방해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법상의 권리 행사 방해죄는 하나의 그 절도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형법상에. 여기서 권리 행사 방해는 형법상의 권리 행사 방해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동의가 없이, 그러니까 동의 없이 이 권리 그 물건을 취거, 언닉 이런 식으로 손괴를 한 자, 그것을 권리행사방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권리행사방해, 형법상의 권리행사방해는 따로 제가 그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내용에 그때 참조를 하시고, 지금 여기 권리행사는 당연히 권리만 존재하면은 그 수사면 수사, 재판에 재판, 그 권리만 존재하면은 그 권리 존재하는 걸 행사,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했는데에 대한 단순한 방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에 말하는 권리 행사 방해와 성격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무원이 권리 행사 방해를 함에 있어서 강요한 강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강요죄라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어떤 위계를 내세워서 강요했다는 거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다수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그러나 공무원이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와 형법의 제324조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범죄로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권리행사 방해를 했는 것과 직권남용죄와 이것을 상상적 경합범죄라 하면은 결국은 직권남용죄 한 가지로 전부 다 이제 처벌이 되겠죠. 조사는 다 하겠지만. 자, 세 번째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 요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는 본죄의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다만 본죄의 성질상 여기에 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임을 요한다. 여기에서는 직접 강제인가 간접 강제인가는 묻지 않는다. 직접 강제든 간접 강제든 묻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그 강제력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강제를 했든지 그건 묻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나 행위를 보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 행위를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직권 남용, 직권을 남용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그 법률적 근거에 위배해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한 조치, 그 다음에 처분의 주장과 입증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조치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못 조치한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분들에 대해서 주장과 입증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관상 직무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직무 권한에 대한 판례 입장을 한번 볼까요? 판례 입장. 어떤 것이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하여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메모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무 권한, 치안본부장과 치안본부장의 권한 내에 그거와 상관없이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해서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내용을 해달라,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사실. 법의학, 그러니까 고문치사, 법의학 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 죽었는 그 사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 말고, 직권남용죄가 아니고 다른 어떤 범죄로 걸리겠죠. 그거는 좀 이따 이제 판례가 또 나오거든요. 한번 그때 보시도록 하고. 그러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의 건친관리 업무, 고유한 권한에 관련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 일부 시설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이 건친에게 임대케 한 경우는 직권남용이 성립된다. 즉 다시 말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의 건친관리 업무가 고유한 권한 내에 들어가서 고유한 권한 내로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직권남용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고 좀 이따 그 판례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라는 건 무엇이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 전혀 의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거 중요하죠. 법률상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태양을 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을 할 의무를 금전으로 대신하게 하는 경우 등 하여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휴대폰 단말기 정보를 캐내어 추가적으로 별건 기소하기 위하여 판사가 이에 동조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기관이 사전에 모르도록 불러 그 휴대폰 단말기를 영장을 보여주고 빼앗아 별건 수사에 전부 첨부한 행위로 사람의 휴대폰 단말기 수사에 관련된 개인의 정보 일치까지, 그 수사에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 일치까지 모두 직권으로 침해한 행위. 그건 직권 남용이 걸리겠죠. 의무 없는 일. 개인 정보는 본인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빼앗아 버렸는 거. 요거는 좀 별건 기소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말씀이 많은데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중한 납세 의무를 가하거나, 이 사람의 납세가 실질적으로 뭐 5만원, 10만원 밖에 안 내는데 막 100만원씩 때렸다든가, 또 두 번째, 각종 조건을 부과하거나, 어떤 그 공문서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근데 세 번째, 의무 이행 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의무 이행 시기를 원래 뭐 한 6개월, 1년 때까지 이것을 해도 되는데 그 시기를 빨리 제출하시오. 무엇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의무 이행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자기 임의대로 그 권위를 내세워서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라고 해서 그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하면서 시기를 빨리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은, 자, 여기서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는 매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데 가장 큰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법률상 가장 큰 권리가 헌법에 있지. 헌법. 헌법의 기본권, 평등권,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리가 헌법에 나와 있죠. 그런 헌법에 위배된 공무행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특별법상의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보호를,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을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 헌법에 이런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건 권리행사방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장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헌법의 기본권리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그 직무유기죄를 할 때 국가공무원법상에 그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죠. 뭐냐면은 성실, 그 다음 친절, 그 다음에 공정이죠. 공정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배했을 때는 직무유기가 걸린다. 자,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기본권, 국민의 기본 인권, 그것을 침해한 헌법을 먼저 봐야 되겠죠.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 그 다음 직권을 남용해서 도청장치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될 것을 요한다. 현실적인 행사는 당연히 방해가 됐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사례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판례를 보면은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하였다거나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 교도소에서 접견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한 것만으로는 권리 행사 방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례로 다 이렇게 보호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공수처에 접수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불기소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인정한다 칩시다. 지가 뭐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 수사 과정에서 내가 요구한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증거조사 신청서라든지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문서로서 제출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수사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잡아야 되겠죠. 직무유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일에 분명한 어떤 그 사실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이런 직권남용이 아니라 무엇이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걸리겠죠.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걸어야 되겠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는 것은 기소하고 불기소하고의 어떤 그 처분의 어떤 권한이 어디에서 기준을 하느냐 하면은 수사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 것을 검사에게 맡겨주었다. 국가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서도 지 마음대로 그 불기소 처분서를 작성했다면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그리고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죄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되겠죠. 그렇게 엮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에 접수할 때는. 자, 그렇다면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로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직권남용으로 다 볼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공수처 출범 후에는 결국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출범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우를 봐서 검사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이 걸리는가 보면, 불기소 처분은 지금까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로 판례도 특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에 그 판례 봤죠? 보호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확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수사를 거부하였거나 또는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수사를 한 내용이 있었다면은, 지 마음대로 수사를 한 내용이 있었다면은 이는 분명히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부분이므로 냉철하게 검사의 수사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와 자료들을 정리해서 고소장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권리란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범위 상당하다. 요건 또 대법원에 그렇게 판례를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미리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다면 국민의 철저한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 헌법상 국민을 보호하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그 첫 번째로 찾아보고, 그 헌법에 위배한 행위가 첫 번째 직권남용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관련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담당 공무원이 위배하여서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권리행사 방해를 한 행위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인 그 아웃라인이 감이 잡히죠. 제가 설명드렸는 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권남용죄의 기수 시기는, 기수라는 거는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었다, 그 행동이 옮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기수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본죄가 기수가 되기 위하여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결과 발생했을 때 그때 기수 시기가 된다. 여기서 권리 행사 방해는 형법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권리 행사 방해죄의 성격과 좀 다르다. 여기에서의 권리 행사 방해는 당사자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권리 행사 법률적 의사표시 또는 소송 행위 등을 직권으로 방해하여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거나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수사나 재판을 몰고 가는 것.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결과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결과만 있을 경우 기수 시기가 된다. 직권남용죄가 고소사건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자, 다섯 번째, 공무원 직권남용죄는 고유한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외에 직권남용죄에는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죄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폭행 고문행위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의 제1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이런 행위들이 위법성 족사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거방해죄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입장을 봐야 될 텐데, 판례 입장에 보면은 직권남용을 판례가 보면은 부정한 사례가 많아요. 공무원들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부정한 사례가 많은데, 첫 번째 직권남용 부정사례 대법 2020 2월 13일 2019도 5186호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으로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죠. 특정 정치 성행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판례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직권남용의 의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자, 요거 이제 빨간 줄 해가지고 요 계속 고정되게 나오는 말이죠. 교과서와 똑같이 요거를 안드라인을 치겠습니다.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법에 위배된 어떤 내용들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은 수사가 공무원의 해당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이죠. 재판은 판사의 어떤 해당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재판 진행권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재판 진행을 하는 데서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당사자죠,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 직권남용죄 성립 경우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각자의 사건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 잘 봅시다. 자,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준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개인이다 말이에요. 일반 개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즉 다시면 직권남용 행위가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면 의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직권남용을 자세히 규정 법리를 알려면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를 별도의 개념,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에는 절도의 개념이 있다 그러죠. 절도의 어떤 개념과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규정한 권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그 권리 행사 방해를 한 것이죠. 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일반인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지위, 고위직을 내세워서 위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직권남용죄 부정한 사례인데,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